예, 김영일님, 김동환 부녀회장님, 저희 광산구는 전남 광주특별시 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당의 전사들, 이 전사들 17번째 방송입니다. 김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뭔가 얼굴에 뭔가 막 빛이 나는데요? 어머, 뭐라 하시고 오신 거예요? 지금 네? 뭐라 하시고 오신 거예요? 파이팅 아니 넘치시는 그게 아니라 밥도 못 먹어서 배고파가지고 기운이 없는데 파이팅이 넘칩니까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배고파서 눈에 불을 켜다 보니 환하게 보이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아니라 엄청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안산시. 네. 일단 잠깐만 그것도 여쭤볼게요. 네. 양문석 의원 네, 안산갑 네, 지금 아마 재판 소원은 포기했고 네. 이제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공천되느냐도 있잖아요. 그럼 막 안산 지역에서는 지금 을병 네. 정은 없어졌고 안산 갑을병. 예, 원래 상록 갑을, 단원 갑을 이렇게 4개 지역이었다가 인구가 감소되는 바람에 3개로 됐죠. 그래서 갑은 양문석, 을은 저, 그다음에 병은 예. 박해철. 아유, 전이 자꾸 나오려고 네. 그래. 근데 지금 그 갑에 누가 공천되느냐도 굉장히 관심사 아닙니까? 초미의 관심이죠. 네. 네. 그 지역에서 뭐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양문석 지역위원장 전 위원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지난 수요일 날 글을 게재했잖아요. 사실은 거기 권리당원이나 뭐 당원들 그 양문석 의원이 되게 열심히 활동을 했고 특히 윤석열 탄핵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주창을 했고 촛불 행동에 집회도 나가고 그랬던 흐름을 아는 분들은 되게 안타까워하고 양문석 의원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경쟁 후보였던 전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흐름도 있고 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자천 타천도 있고요. 그 지금 내가 알고 있기에는 그쪽 양문석 의원이 김용 부원장 나와라 하는 주장이 있고 네. 전해철 의원 출마가 임박했다는 네, 소식도 있고 조국혁신당의 안산 지역위원회에서는 조국 대표 나와라 하는 게 것도 있고 그다음에 김남국 전 의원은 또 본인이 이제 의사가 있고 이런 상황. 김남국은 지금 거기 나오는 그 노골적으로는 이야기 못 하는데 나오고 싶어하는 아니 표정이 보여요. 거기에 노골적으로 페이스북에 얘기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썼잖아요. 그랬어요? 예, 어. 90블럭 그 지역 갑 지역구의 그런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이 지역 되게 재밌어지는데요. 이게 뭐 대선급인데 느낌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 위원장. 전 대변인이죠. 저는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후보 때부터 그때 이제 엄청 푸나님 우리 쌍지읒 때문에 엄청 고생할 때가 2018년도 19년도잖아요. 네. 그때 이제 후보로 나오면서 이제 4가지 사건이잖아요. 형님 건, 형님하고 통화하면서 했던 그 건하고 그다음에 해경궁 네. 김씨, 그다음에 대장동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K모 배우 건. 네. 네 건을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그래서 그때 제가 추미애 대표 밑에서 대변인 할 때예요. 그러니까 성명을 내든 뭐 논평을 내든 아니 기자들 응대하든 사실관계를 체크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옆에만 가도 사진 찍혀도 엄청나게 공격받고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뭐 공격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았었던 때인데 그때 주로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를 김남준 대변인하고. 하고 그다음에 김용 두 사람하고 제가 카운터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더 정치 생명 끊어지니까 신중하게 해라라는 그런 충고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 시기에 김용 대변인하고 일을 해서 되게 동지적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김남준 지금 개항에서 출마 준비하고 있는 김남준 대변인은 그 뒤에도 탄핵이라는 체포동의안 가결 될 때 그때 9월 21일이잖아요.
그때 그날도 저녁 늦게 만나서 이거 저 탄원서 조직해야 된다는 얘기도 같이 나누고 되게 차분하게 일을 하는 그 저 후배라 정말 후배지만 보기 드물게 그 일을 잘하는 그렇게 보고 그 왜 SBS 동상이몽을 기획한 사람이 김남준 그렇구나. 그렇게 책에 자화자찬하셨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 거 같고요.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원래 있던 곳, TBS. 교통방송. 예. 거기에 최근에 무슨 그 상영회가 있었다 그래요? 꺼지지 않는 네, 스튜디오. 스튜디오. 예. 요거 주관하신 분이 김현우 씨인가요? 네. 저게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이전에 그 시청률을 뭐 몇 년 동안 1위 했던 그 프로를 정치 편향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는 쪽으로 가면서 사실은 이 방송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고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방송이 멈춘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급으로 하는 건가요? 19개월째 지금 월급을 못 받고? 유노동 무임금 상태인 거죠. 이건 근데 오세훈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오세훈하고 서울시 의원들이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 이제 6월달에 지방선거 끝나고 첫 번째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이 TBS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폐지해 버려요. 그리고 시행은 뭐 좀 뒤에 하긴 하는데 사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주로 이제 공영방송이나 언론 탄압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을 하차시키거나 프로그램을 없애면서 이제 압박하는 방식인데 윤석열 정권은 KBS는 텔레비전 수신료 방식을 분리징수하면서 7천억 원 가까이 못 걷게 해서 좋은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지 못해서 시청률을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하고 근데 MBC는 바이든 날리면 그때 비행기 안 태우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 국세청 세무조사하고 이사장 교체해서 사장 바꾸려고 했던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실패한 건데 YTN은 그 유진 그룹에 넘기고요. TBS는 아예 방송국을 폐지시키는 걸 추진한 거죠. 실제로 90%는 방송을 못 하고 지금은 최일구의 그 최일구 씨가 재능 기부하고 있는데 그분 방송 2시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다 그러니까 음악 방송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12시에 5분 정도 보도. 이 지상파잖아요, 지금. 서울 지역 방송. 시민 참여형 그 지상파 라디오 공영 방송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어준 잡으려다가 TBS가 무너진 사건에 좀 가깝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 전체와 경기 서남북권까지 이게 가시청권에 있어서 되게 보면은 1,500만 명이 청취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방송이고 이게 교통 방송이 아니에요. 시사, 교양, 보도를 할 수 있는 종합 편성 채널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교통의 흐름을 보도하는 방송인 것처럼 폄훼시켜서 그 시사 보도한 것을 가지고 편향됐다라고 맞아. 이제 김어준 잡고 쫓아내고 그러면은 사실은 보통의 경우는 거기서 멈추는데 지원금을 아예 안 주고 19개월째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서울시장 바꾸는 게 첫 번째죠. 그렇죠. 서울시장이 바뀌어서 서울시 의회 구조가 이제 민주당이 다수가 되면 조례 폐지를 다시 정상화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 어저께 꺼지지 않는 스튜디오라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본인들이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어저께 방영을 같이 했거든요. 다 눈물바다였죠. 왜냐하면 사실 주 10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배달을 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인이 아이고. 청소 노동자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대략 163명이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지방선거만 보고 있겠네. 그것도 그렇고 지난해 사실은 저희가 그 방송 발전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물론 야당의 반대도 있었지만 통과가 안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월드컵이 한 70여일 남았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있어요. 우리 지방선거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월드컵 시작인데 북미 월드컵이에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여기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개권 협상 저번에 지지난주인가 의원님 나오셨을 때 요거 이제 보편적 시청권이라 그래서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거는 일반 국민들이 지상파에서 보게 하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협상이 너무 난항을 해갖고 오늘 찌라시 도는 거 보니까요. KBS는 최종적으로 빠지기로 했다는 찌라시까지 돌더라고요. 확정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계올림픽도 사실은 JTBC가 독점 중계하면서 약간 흥행에 좀 폭망했죠. 폭망한 측면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방미통위가 지금 아직까지 2명밖에 없는 구조라서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킨 여야 추천복 방미통위 위원이 임명이 되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논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사실은 KBS가 재정 적자가 심하죠. 그 파우치 박장범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면 광고 수익이 줄고 그리고 콘텐츠 판매 비용도 줄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거듭되는데 결론을 뭐 아직 난 건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라고 공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물밑에서 협상을 또는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셔야지 됩니다. 방미통위에서. 네. 그러니까 왜 실제로 그거죠. 케이블이나 위성을 안 보고 지상파만 보는 인구가 꽤 있죠 생각보다. 3.7%입니다. 직접 수신하는 그러니까 KBS 1, 2 그다음에 MBC, SBS, EBS만 보는 분들이 3.7%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만약에 보편적 JTBC가 하게 되면 못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 어떨 때는 뭐 너무 과하게 편성된다 싶을 때도 있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 하면은 막 각종 채널에서 막 이 주제를 이슈로 다루고 해야 국민적 붕업이 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는 그 조폭 연루설 그것이 알고 싶다. SBS. 대통령이 여기에는 내가 봤을 때 엄청 맺힌 게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도지사 당선되자마자 이게 방송이 나간 거잖아요. 파타야 1년 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잔상이 너무 강하고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나 보수적인 분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찍지 않은 분들이 실제로 이것을 진실로 믿고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굉장히 선정적이지만 드라마의 요소가 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연기를 하는데 가짜 뉴스를 생성했는데 진짜로 믿게 만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2022년 대선에 그 어쩌면 우리가 0.74고 23만 표 차이인데 그 표에 저는 직접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김혜경 여사 그 카드건을 설 연휴 직전에 터뜨렸어요. 그게 선거 시기에는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보도를 하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선거 이제 방심위가 제 역할을 우리 정부인데도 사실은 조금 우리한테는 엄격하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 민원을 적극적으로 뭐 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게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그 보도가 그리고 이낙연이 선거를 지원하는 조건이 김혜경 여사 공개 사과를 맞아요, 조건으로 걸었잖아요. 그래서 공개 사과하고 나서 사실은 김건희가 그해 2021년도 12월 달에 합격력 위조한걸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평범한 주부로 살겠다 이 얘기하면서 잠입했잖아요. 김혜경 여사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 이 건이 나오기 전에는 네. 그 같이 발이 묶이면서 또 2, 3% 정도의 결정적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걸 했다 SBS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뒤에도 이 두 건,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손혜원 의원 건도 목포에 맞아요. 컸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사실 이게 그러니까 방심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객관성을 따지고 그다음에 오보를 정정하도록 하는 거하고 재연 연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보도가 객관성도 틀리고 오보에 대한 정정도 안 했고 그다음에 재연 연출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금까지도 사과문만 게재하고 그러니까 방송을 그 할수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된 지가 꽤 지났어요. 근데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다 유죄 판결 받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폭이랑 연관없다는 게 드러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마치 싸 지르듯이 방송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안 해. 이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법정 증언까지 있었다고 이미 몇 년 전에 끝난 재판도 보면 법정 증언이 있었다고까지 나와. 근데 방송은 무책임하게 조폭 연루서를 제기해놓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최근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당시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서를 보도했던 언론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기사를 내고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쭉 나와요. 그때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 이제 뭐 무죄를 받았다든가 뭐 유죄를 받았다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그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국면마다 SBS가 내가 보기엔 고의적 오보를 내요. 그리고 조폭 연루설뿐만 아니라 그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표창장 직인 파일 발견. 사실 불가능한 보도였거든. 그 전으로 올라가 봐요.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보도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을 보도를 해. 검언 유착의 대표적인 형태이죠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상파는 과연 영구 불면한 권력이 돼야 되느냐. 물론 민방 같은 경우나 지상파의 공영방송도 법적으로는 원래 제어가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없어진 방송도 있어. ITV? 저는 뭐 좀 다른 경우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JTBC가 나는 SBS. SBS가 최소한 원래 최근에 그 관련된 법이 바뀌었을 걸 오보를 낸 만큼의 비중으로 정정보도 해야 되잖아요. 아직 법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그만한 정도 비중으로 아니라고 하는 보도를 해줘야지. 그럼 몇 날 며칠 보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때 100일 정도 조리돌림 당했잖아요. 종편으로부터. 그래서 사실은 그때가 0.78 시청률이 1%대로 가게 된 게 그 세월호 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 이상의 지금 대선 후보에게 했던 그리고 도지사 되자마자 이걸 보도했다는 거는 사실은 정말 공작의 냄새가 짙죠. 그러니까 지금 과방위 입장에서 물론 과방위가 그걸 다루는 건 아닙니다만 모든 걸 총괄하는 국회잖아요. 그러면 제어가 부분에 있어서 감점 요소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방미통위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은 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매년 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SBS가 전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전에 이제 검언 유착건으로 채널 A가 문제가 될 때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자체 조사 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 A부터 Z까지 다 조사를 해서 방미통위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방미통위가 요청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각의 자기들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보도 심의에 대한 게이트키핑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언론인에 대한 윤리 강령을 보다 좀 촘촘히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허가 승인할 때는 조건하고 권고 사항이 있는데 조건을 부과시키죠. 그 일이 있었을 때는 이번의 경우도 그렇게 될 텐데 SBS 대해서는 사실은 SBS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노사 합의로 해야 되는 조건이 많이 부과됐어요. 왜냐하면은 태영이 SBS의 보도에 관여를 한 게 발각이 됐고 2016년도 17년도에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되게 이제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조건에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또 다시 조건으로 부과하고 또 조건으로 부과했는데 워낙 이제 종편이 편향되고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BS는 조금 관대하게 처분이 된 거죠. 근데 이번의 경우는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될 청문회를 그러니까 방미통위 자체에 청문 제도가 있거든요. 청문을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나쁜 의도 없이 실수를 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할 텐데 실제로 보면 굵직굵직한 사실상 그
부역한 느낌의 사건들이 좀 있어요. 악의적으로 예. 뭔가 조이대 대선 개입이랑 뭐가 달라요 이게? 또 알고 보면. 근데 옛날에 몇 년 전에 왜 MBN 조건부 제어가가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한 번만 너 그런 거 들키면 너희들 이제 허가 안 내. 물론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MBN도 내 기억하게 제어가를 해준 이유가 관련돼 있는 종사자들이 일자를 잃는다는 부분이 있어. 예. 근데 거기는 뭐냐면 최초 승인 받을 때 그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거죠. 주가를 이제 그 종사자들한테 갖게 만들면서 가짜로 허위로 이제 방미통위에 저 승인 절차를 밟은 거고 그게 이제 재승인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 그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 제재 승인인데 그때 6개월 영업 정지가 됐는데 1심에서는 그게 유지가 됐어요. 2심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돼서 마지막 대법원에 가서 우리가 졌어요. 방미통위가. 그때 뭐가 나오냐면 아시다시피 김건희하고 이 맞아요. 예경 MBN 회장 부인과 그다음에 그 국가교육위원장 네. 그 3인 회동 입에요. 예. 그게 나오죠. 근데 그게 또 묻혔죠, 사실은 아 지금. 열받네. 근데 이것도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행정청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SBS만 해도요. 자기 회사는 아니지만 지역의 민방 네트워크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SBS가 제어가 취소가 되거나 그러면 사실 또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어. 여러분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SBS 제어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답을 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어가가 안 될 것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거는 말 그대로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MBN 할 때도 정말 오만 군데서 다 뭐 그런 게 있었죠. 그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사과라도 받고 싶다. 그거죠. 그게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은 좋게 얘기한 건데. 성질대로 근데 하면 거기서 그냥 문제는 노조에서 언론의 자유 언급하고 네. 또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언론의 자유 언급해서 내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아휴 단전단수하고 그다음에 사람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미리 이것을 알았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KBS는 미리 알았다 계엄을 발표할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부역한 사람들이 언론 자유 운운하는 것은 예. 말도 안 되는 SBS 거죠. 노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뭐 비판 보도자료나 이런 거 나온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내란 과정에서. 그럼요. 그리고 사과문만 지금 이제 방송분에다가 붙여놨다고. 방송사 정도가 아니라 제작진 입장의 사과에 좀 가깝잖아요. 사실 이번 사과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제대로 된 노조라 그러면 사실은 노조가 역할을 못해서 생긴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무슨 사과냐 이게 뭐 언론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SBS가 그런 조작 사건에 취약한 이유가 뭐겠어요. 공영방송하고 다르게 힘이 없다 보니 개입할 여지가 많은 거예요. 프로그램 하나에 이런 거 심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SBS는 아까 댓글창에 이게 제어가를 안 해준다는 건 방송 못하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제어가를 안 해주게 되면 그 방송국이 자체가 방송을 못한다는 건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 출마를 해. 네. 본인이 보시기에 지금 가능성은 어떠신가요? 이게 대구 경북의 정서라는 게 막판 되면 되게 좀 쏠림 현상이 있어서 정말 잘 해서 이번만큼은 한번 바꿔보자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거면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왜 부산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부산 출구조사에서 저희가 10석인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3석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출구조사하고 실제 이 투표의 결과는 많이 다른 지역이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 수치상은 한 15에서 20 정도는 앞서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2자냐 3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워낙 이제 국무총리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노련해지시고 더 설득력 있는 논리로 대구 시민들에게 다가가면 기대해 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대구의 노무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노무현 대통령 저기 한번 보세요. 부산 동구 출마 국회의원 당선 저기까지는 김영삼 네. 대통령 밑에 있어 그랬는데 1988년도죠. 예.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부산 동구 출마 패배, 부산시장 출마 패배, 종로 출마 패배, 그다음에 부산 북광서울 출마 패배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결국 저분은 대통령이 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총리 어제 그 출사표도 서울과 대구에서 한 출사표를 보니까 약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와, 이재명 대통령 대회에 와서 민주당이 대구시장을 배출하나 싶은 그런 느낌. 사실 지난번 이해찬 총리 이제 서거로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정말 그 워낙 선후배지간으로 돈독한 관계였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한테 대구 출마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이해찬 총리까지 가셨으니까 지역주의 타파를 하려고 했던 유지를 좀 받드는 일을 김부겸 총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청을 되게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본인이 대구를 이제 정치 이제 그만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소명으로 이제 출마를 결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저희 당에서는 임미애 의원이 경북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뭐 펑펑 울고 뭐 의원들이 위로해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자, 어쨌건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들썩들썩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김부겸 총리가 딱 저기에 센터에 자리 잡으면 경북 선거에 영향을 줄 거고 광역이나 기초 나가는 분들한테 더 큰 힘이 될 가능성이 높고. 힘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구가 목표가 되면 부울경은 상당 부분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측면도 있고요. 네. 네.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도전이긴 하죠. 그렇긴 한데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들은 안 나와.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차이 보수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어떤 구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것도 크게 작동할 수 있다. 경북. 예. 그런 측면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제 모든 관심이 대구시장을 민주당이 가져오느냐 마느냐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네, 그럼요. 그 효과는 사실 대통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효과예요. 대통령이 모든 지역에서 막 지지율이 이만큼 높은데 우리 지역은 왜 지지율이 안 높지?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이 우리 지역 출신이네. 요 효과까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70일 남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국민들을 잘 섬긴다는 자세로 정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도 우리가 점쳐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정치권에서 이제 소명이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잘 어울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요. 김부겸의 소명이 아니라 민주당의 소명으로 다 이 환산에 환원해갖고 다 같이 한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그거 있죠. 김용환 충북지사가 컷오프된 거에 대한 가처분을 했는데 그게 인용돼 버렸어요. 다시 판을 쳐야 돼. 그럼 주호영 남았잖아 지금. 엉망진창인 거야 지금. 삭발할 만하네. 효과 있었네. 공천 과정이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보통 당의 결정을 존중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예. 얼마나 엉터리로. 근데 구속영장 청구 됐었죠. 예. 근데 그 문제도 있는데. 예, 그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또 그걸 인용을 해줘? 절차에 대한 문제만. 절차. 그러니까 김종혁이나 뭐 이제 배현진이나 다 살아 돌아온 상황이 되면 다 절차의 문제 때문에. 이정현 위원장은 잘 빠져나갔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윤석열이는 이 법비 법꾸라지로서 절차 문제 갖고 풀려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에이씨. 시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자, 김현 의원님. 네.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바쁘세요 보면. 네, 바쁜 게 우리가 안산갑이 3월 12일 날 지역위원장이 박탈되면서 되게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그 위로도 좀 하고 그러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바쁘고 또 국민소통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극우 유튜버들을 주로 이제 모니터를 하고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데 요즘에는 싸우느라. 양쪽에서 그냥 네. 제보가 엄청 들어와요. 당직자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고 결과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제보한 분들에게. 그러니까 그거 하느냐고 정말 양쪽에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새날은 안 들어옵니다. 다행이다. 네, 아니, 다행입니다. 채널은요 거의 공영방송 수준. 좋아요. 국회 과방위가 관리하는 공영방송 수준. 좋습니다. 네. 아니 저는 장기전으로 가면 남습니다. 저는 내부 분열을 겁나 싫어하는 사람이라 네. 가급적이면 품으려고 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힘듭니다. 힘들어. 여당의 전사들, 여전사들 방송 마치고요. 새날은 내일 낮방송에 다시 올게요. 오늘 방송 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